오송 첨단 의학산업진흥재단의 김지훈 책임 연구원님이시고요. 주제는 바이오의약품의 제형 개발 전략 및 사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그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그 자리에 제형개발 전략 및 사례를 발표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그 정성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런 것들하고 중복된 내용들도 제 슬라이드에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직접적으로 이제 바이오 제약사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제형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처음에 저희 좀 기관에 대해서 잠깐 인트로덕션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포뮬레이션 디벨롭먼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프리 포뮬레이션 스터디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초기에 이제 제형 개발하는 그런 단계인 프리 포뮬레이션 스터디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간략하게 라이오필라이즈드 동결건조 제형 개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 팀 소개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저희가 이제 그 오송 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이 바이오의약품의 그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그 개발 지원하는 그 기관으로서 저희가 이제 기초 연구 단계 부분들은 대학과 연구소, 벤처기업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뒤에 또 이제 개발 후단하고 그 다음에 상용화 부분들은 이제 제약 기업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발굴 단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쪽이 좀 약한 부분이어서 그런 쪽을 좀 취약한 부분을 좀 더 이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잠깐 설명드렸고요. 저희 이제 기관 신약개발지원센터가 조직이 5부 11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바이오약품 개발 순서에 따라서 이제 단계별로 부서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신약개발 효율성 제고 측면으로 이제 구성된 그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바이오 최적화부하고 평가부, 그다음 분석부, 그다음 공정개발부 쪽이 있고요. 공정개발부는 이제 원료의약품하고 완제의약품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정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리고요. 저희 기술 서비스 분야는 간단하게 이제 대부분 항체의약품이나 단백질의약품, 또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부분들까지도 다 해서 그 전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체 뭐 약효나 아니면 안전성, 그 다음에 분석 부분, 그 다음에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부분들까지 다 지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공정개발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음에 캔디데이트 드럭, 그러니까 후물질이 이제 도출이 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 스테이블 셀라인, 그러니까 셀라인 디벨롭먼트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셀라인 디벨롭먼트가 첫 번째 단계고요. 이 나온 셀라인을 가지고 이제 업스트림 디벨롭먼트인 배양 공정 개발,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디벨롭먼트인 정제 공정 개발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정제 공정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게 되면 그 프리포뮬레이션 스터디 부분들로 연계돼서 이제 IND 가능한, 파일링 가능한 그런 그 바이오약품 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뮬레이션 디벨롭먼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포뮬레이션은 이제 프로덕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제형이라는 게 하나의 의약품의 형태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FDA 레이블에 11번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성분들과 거기에 이제 보조 성분들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기재돼 있고요. 이 기재된 내용에 보면 컨테이너 클로즈 시스템까지도 같이 포함돼서 기재돼 있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바이알에 들어있는 하나의 제품이 어떻게 보면 그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요즘에 이제 제형이라는 용어가 투여형이라고 같이 좀 쓰이긴 하는데, 그 투여형의 변경 부분들로 많이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형 변경 했다가라고 하면 그 요즘에 유명한 그 뭐 A사 같은 경우가 그 제형 변경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형 변경이 투여형 변경이죠.
IV 그 인젝션에서 SC 인젝션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허셉틴이라는 로시의 허셉틴이라는 물질이 허셉틴 IV 그 투여형 형태에서 이 허셉틴 하이렉터라고 하는 그 SC 투여형 형태로 피하 주사 형태로 이제 인젝션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쓰인 게 그 휴먼 히알루로니데이즈라고 하는 그 엔자임이 같이 첨가돼서 이 투여 볼륨을 늘려줘 가지고 제형 변경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여형 변경들도 제형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 포뮬레이션은 이제 프로덕트에 이 관련된 입장에서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적인 제형은 어떤 제형인지를 설명한 슬라이드인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사용하기에 안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드럭이 타겟까지 잘 효과적으로 딜리버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생산이나 아니면 뭐 분배하거나 아니면 저장할 때 이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안정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딜리버리 루트나 디바이스에도 적합해야 되고 또 마켓에 나가서도 이제 뭐 경쟁력이 있어야 되면서 또 사용하기에 용이해야 되는 부분들 제품이 좀 사용하기에 용이해야 되고 보기 좋아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공적인 제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IP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커머셜 포뮬레이션 쪽에 뒷단에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여러 가지 드럭 딜리버리 퍼포먼스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제형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포뮬레이션의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케미컬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말고 케미컬 의약품 같은 경우는 드럭 딜리버리 포뮬레이션 쪽으로 많이들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많이 개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드럭 딜리버리 입장에서는 그 생체 적용률 같은 것들을 증진시킨다든지 아니면 하프라이프 반감기를 좀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컨트롤 릴리즈 할 수 있는 그런 드럭들 아니면 또 스페시픽한 디바이스에 이제 충전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드럭 딜리버리 포뮬레이션 쪽에서 많이들 접근을 했고요. 이제 바이오 의약품 특히 항체 단백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컨벤셔널 포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피지컬 프로퍼티 물성을 증진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스테빌리티를 증진시킨다든지 멀티도즈 드럭 같은 경우는 사이드 이펙트 부분들에 대해서 감소를 시킨다든지 죄송합니다. 미생물 컨테미네이션을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이드 이펙트를 감소시킨다든지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응집체 어그리게이션 부분들이 면역원성을 유발하는 부분들에서 규제기관에서 가장 많이 자세히 들여다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솔루블하고 인솔루블한 그런 파티클 어그리게이션들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이드 이펙트와 관련된 부분들이라 이런 감소하는 부분들로 이제 감소시키는 부분들로 이런 목적에서 많이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포뮬레이션 디벨롭먼트가 무엇인지 좀 아까도 정성 교수님이 아카데미아에서 쫙 그 여러 가지 연구개발 많이 하셨는데 저희 쪽에서 이제 딱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 드럭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가 이제 갓 태어난 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애들은 이제 좀 말도 못하고 그다음에 몸짓도 그 좀 어색하고 그다음에 자기 표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일단 사람이긴 한데 제 둘째 애인데요. 제가 목욕을 시키다가 이제 부위를 해보라고 하니까 얘가 부위를 따라 못하더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이제 행동을 하는데 그렇듯이 이제 원료의약품 드럭 서브스턴스는 이렇게 태어난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저희가 처음에 개발하는 게 프리포뮬레이션인데 프리포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어린아이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도 잘 하지만 행동도 또 할 수 있고 하지만 저희 성인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좀 그 미숙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프리포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초기 제형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드럭 프로덕트, 그러니까 원제의약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완전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뮬레이션 디벨롭먼트 과정에서 나타나는 최종 프로덕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럭 서브스턴스에서 포뮬레이션 디벨롭먼트를 거쳐가지고 드럭 프로덕트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뮬레이션 디벨롭먼트라고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포뮬레이션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를 그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타임라인에 맞춰가지고 좀 이제 비교한 슬라이드인데요.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타임라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쪽 시작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초기에 이제 그 디스커버리 리서치가 이제 초기에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프리클리니컬, 그다음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그다음 GLP, GMP 스테빌리티 부분들이 이제 있게 되고 그게 다 됐을 때에 FDA나 아니면 식약처에 이제 IND를 하게 되죠. IND를 해서 승인이 되면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BLA를 거쳐가지고 커머셜 프로덕트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포뮬레이션은 초기에 이제 그 프리클리니컬 리서치부터 임상 한 1상 정도까지 사용되는 그 포뮬레이션을 이니셜 포뮬레이션, 또 다른 말로는 뭐 프리 포뮬레이션, 뭐 얼리 스테이지 포뮬레이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이니셜 포뮬레이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많이 쓰는 얘기는 뭐 프리 포뮬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 포뮬레이션이 임상 1상까지 쓰이게 되고요. 보통 임상 1상에서 이제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임상 2상, 3상을 거쳐가지고 드럭 프로덕트로 그러니까 제품으로 나오기 위한 커머셜 포뮬레이션 디벨롭먼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되는 포뮬레이션은 커머셜 포뮬레이션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뮬레이션 디벨롭먼트 타임라인은 초기에 그래서 비임상 시험을 할 때쯤에 이제 프리 포뮬레이션 디벨롭먼트가 진행이 되고 그 프리 포뮬레이션 디벨롭먼트는 옆에 표에 나와 있듯이 이 프리 포뮬레이션 캐릭터라이제이션 쪽하고 그다음에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프리클리니컬, 클리니컬 포뮬레이션 쪽으로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뒤에 또 슬라이드가 나와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 포뮬레이션 디벨롭먼트가 1상까지 해서 커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2상 정도의 이제 커머셜 포뮬레이션 디벨롭먼트가 시작되는데 그거는 보통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다양한 안정화제나 아니면 부영제, 풀피니시 프로세스, 그다음에 뭐 컨테이너 클로저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다 적용해 가지고 이제 뭐 개발을 하는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피셜한 그 스테빌리티 스터디도 이때 2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포뮬레이션 개발을 할 때 고려될 사항들인데요. 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고려될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뭐 벤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벤더는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벤더사입니다. 이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벤더사도 잘 선택해서 저희들이 포뮬레이션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보통 뭐 USP 그레이드나 아니면 뭐 EP 유럽 쪽에 가면 EP 그레이드의 그런 약정 그레이드의 그 부영제들을 저희들이 그 공급받아 가지고 개발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그런 그 제품을 만들 때도 거기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이제 그 벤더들도 잘 골라야 되는데요. 그 원부자재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뭐 예를 들어 설탕 같은 경우가 뭐 한 군데에서밖에 안 판다라고 하면 그 설탕은 쓰지 말아야 되겠죠. 꼭 두 군데 이상, 세 군데 이상의 그 약정 그레이드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그 익스피언트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제형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디벨롭먼트 타임라인 부분들도 중요한데 솔직히 회사에서 제형 개발을 할 때 주어진 시간이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이제 그런 제형 개발 업무를 같이 하다 보면 회사에서 그럼 언제 제형 개발을 그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지금 바로 당장 시작해 주시고 기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듯이 이제 제형 개발 쪽은 약효나 아니면 안전 세이프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그 중요도는 낮은데 꼭 거쳐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짧게 주면서 이제 개발은 좀 빨리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보통 저희가 아까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 대부분의 회사에서 그 비임상 전에 요즘에는 많이 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그 비임상 전에 그 바이오약품 같은 경우는 그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를 할 때 스케일업 스터디가 있는데 그 스케일업을 할 때 나오는 그런 그 의약품 원료 의약품을 가지고 뭐 세이프티 뭐 실험을 할 때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빼서 제형 개발에 이제 적용하는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디벨롭먼트 타임라인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뒤에 좀 자세히 나오는데 한번 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제형 그 스터디 디자인, 포뮬레이션 스터디 디자인을 할 때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정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당연히 적응증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여형 그러니까 딜리버리 루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IV로 투여할 거냐 아니면 IM이나 SC냐 아니면 IVT냐 로컬이냐에 따라서 부형제들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정보로서 저희들이 받아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퀴드하고 라이플라이즈드 포뮬레이션 부분들도 어떻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부형제 선택이 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들이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도주 레인지나 아니면 타겟 농도, 필 볼륨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오는데 드럭 서브스턴스의 농도, 그러니까 타겟 농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mg/ml의 단백질 의약품을 만들 때 드럭 서브스턴스로 공급되는 그 농도는 그것보다 좀 더 높은 농도로 공급이 돼야지 제형을 만들 수 있거든요. 포뮬레이션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정보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10mg/ml로 제형을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5mg/ml로 저희한테 공급이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농축 테스트나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들도 사전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터디 디자인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해가지고 디자인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바이알에 이제 대부분 그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제형 개발을 초기에는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프리필드 실린지 부분들까지도 같이 적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스터디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프리필드 실린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바이알로 그 개발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컴패러빌리티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꿀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초기부터 프리필드 실린지로 개발을 하는 사례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씩 이제 그런 고농도 제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리필드 실린지 같은 경우도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스토리지나 트랜스포테이션, 디스트리뷰션을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스테빌리티 이슈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이미. 왜냐하면 원료의약품을 이제 생산을 하다 보면 그 배양하고 정제 공정 개발 부분들이 있는데 정제 공정 쪽에서 이제 스테빌리티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에 관련된 이슈들이 무언지를 좀 저희들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그 레포트를 받아서 저희들이 적용을 해가지고 그때 나온 그 이슈들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화제가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 혹은 pH 레인지를 어떻게 설정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정보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페티터의 프레젠테이션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드럭 서브스턴스의 그 가능한 공급량입니다. 그리고 분석법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평가법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평가법들도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그런 다양한 평가법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그 안정성을 평가를 해야지만이 성공적인 제형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법들이 SOP화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이제 그 확립해가지고 분석법을 확립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드럭 서브스턴스의 양은 솔직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형 개발할 때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초기에 이제 DSC나 아니면 DLS를 가지고 제형 개발을 할 때는 그렇게 양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HPL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QC 릴리즈나 아니면 QC 안정성 시험까지도 고려한 제형 개발을 해야 될 때는 그런 그 출하 시험이나 아니면 그 안정성 시험에 그 적용되는 그런 그 분석법들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분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희가 최대한 좀 그 드럭 서브스턴스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낮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10mg/ml의 의약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한 1.5g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제형 개발을 할 수 있는 단계이고요. 근데 만약 고농도 제형을 만든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100mg/ml까지 올려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거기에는 또 그런 스크리닝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또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드럭 서브스턴스의 양은 많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포뮬레이션 리서치 플로우 부분들인데 이제 이 부분들은 아까 정성훈 교수님도 좀 많이 설명해 주신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각 회사마다 다 다르고 저희가 쓰는 방법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스터디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스테빌리티 스터디를 통해서 매니팩처링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단계는 이 앞쪽에 캐릭터라이제이션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앞쪽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제형의 안정성 특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프리포뮬레이션을 개발이 잘 됐을 때 성공적으로 나중에 그 최종 커머셜 포뮬레이션도 잘 나오기 때문에 앞쪽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오티마이제이션 부분들의 이제 멀티도즈 포뮬레이션으로 개발을 할 때는 APS 테스트라고 이렇게 프리저베 보존제들에 대한 이펙티브니스 테스트들도 같이 이제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스테빌리티 스터디 중에서 리얼타임 말고 엑셀러레이티드 스테빌리티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라이제이션하고 묶어가지고 같이 저희가 프리포뮬레이션 스터디 할 때 같이 이제 좀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포뮬레이션 스터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프리포뮬레이션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첫 그 단계 아까 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첫 단계가 있는데, 여기는 그 포스트 데그라데이션 스터디라고 하는 그 강제 분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 어떤 거냐면 그 우리 그 사람들을 생활로 봤을 때 우리들이 친구들을 사귀잖아요. 친구들을 사귈 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뭐 행동 모습을 보고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 될지 아니면 친해지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도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식의 그 내가 말을 했을 때 화를 내고 어떤 식으로 말했을 때 웃고 하는지를 좀 이렇게 잘 시간을 둬가지고 관찰을 하면서 파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단백질의 드러 서브스턴스가 저희 그 포뮬레이션 사이언티스트한테 오게 되면 그 단백질의 퍼스널리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할지가 되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단백질의 성질, 특성을 어떻게 잘 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약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거의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퍼스트 데그라데이션 스터디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스트레스를 줬을 때 어떻게 그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데그라데이션 프로덕트, 그러니까 분해 산물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분해 산물들을 분석할 수 있는 스테빌리티 인디케이팅 어세이가 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그 스트레스에서 나온 그 프로덕트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확립해 놔야지 이제 프리포뮬레이션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초기에 이제 그 제형 개발, 프리포뮬레이션 개발을 잘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좀 잘 아시면 제형 개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뭐 피지컬 프로퍼티로는 당연히 주사제로 대부분 사용하다 보니까 솔러블리티나 비스커스티, 힐리어빌리티 부분들도 이제 프로퍼티로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뭐 스트럭처럴 아나리시스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고차 부조 분석, 뭐 FTIN이나 CD도 고차 부조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표준품하고의 핑거프린팅 형태로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캐릭터라이제이션을 막 하다 보면 이제 또 어떻게 좋은 제형이 찾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그 좋은 제형이 찾아지는 부분들이 이제 스위스팟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프리포뮬레이션의 최종 목적은 이런 스위스팟을 찾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테인 데그라데이션에 대해서 이제 쭉 그 나열된 표인데요. 프로테인 데그라데이션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이 어그리게이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그리게이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레큘러 웨이트이 이제 체인지되는 부분들인데, 대부분의 컨디션에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빛에 대한 스트레스에서도 어그리게이션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이제 뭐 케미컬 어그리게이션에서 피지컬 어그리게이션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이렉트로 이제 그 피지컬 어그리게이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어그리게이션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뭐 클리비지는 요즘에 그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그 뒤쪽 FC 뒤쪽에 이제 링커를 달아가지고 타겟팅을 하게 되는 SCFV를 좀 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잘 잘리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서 클리비지 부분들도 이제 좀 요즘에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리비지 중에서 또 이제 미생물에서 생산하는 그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 프로테이즈의 컨테미네이션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프로테이즈의 컨테미네이션에 의한 클리비지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도 이제 잘 관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케미컬 어그리게이션 중에 디아미데이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디아미데이션은 아스파라진이 이제 아스팔틱 액시드로 바뀌거나 글루타민이 글루타민 액시드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고 익스트림 pH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고돼 있고요. 옥시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그 메사닌이 옥시데이션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메사닌이 확률적으로 이제 그 외부, 그러니까 물하고 접하는 부분들에 위치할 확률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타이로신이나 트립토판 같은 경우는 아주 하이드로포빅한 부분들로 딱 그 폴딩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메사닌은 폴딩 될 수도 있지만 그 하이드로필릭한 부분들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메사닌이 제일 옥시데이션이 될 확률이 많고요. 뭐 융전산소나 메탈 아연에 의해서 이렇게 옥시데이션이 되며 그게 이제 셰인이 변하는 그 산물은 메사닌 설폭사이드가 이제 그렇게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대략적인 데라데이션을 좀 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포스트 렐레이션 스터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리면 스트레스는 이제 저희가 다양하게 뭐 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프리소잉 그 냉동하고 해동하는 그런 스트레스, 그다음에 또 다양한 그 레인지의 pH 범위에서의 스트레스, 빛 그리고 아지테이션, 옥시데이션, 그다음에 동결 건조할 때 디하이드레이션까지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다 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액상 제형이나 동결 건조 제형에 따라서 이제 좀 스트레스 주는 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 힛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프리포뮬레이션을 선정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스트레스는 그 열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아까도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으로 저희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솔직히 제형 개발하는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프리포뮬레이션 하는 시간이 회사에서 주는 시간도 짧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 타임라인이 한 실험하는 기간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결과 보고서는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3, 4개월 안에 IND 갈 만한 제형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IND 가려면 6개월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임상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6개월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제형들을 좀 빨리 찾기 위해서 열을 좀 가혹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형들을 선별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열에 대한 스트레스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런 데그라데이션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데그라데이션들을 어떠한 분석 방법으로 그 분석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어그리게이션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한데 무조건 뭐 사이즈 익스클루전 HPLC는 당연히 이제 그 해야 되는 그 평가법 중에 하나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CSDS나 아니면 뭐 DLS나 뭐 좀 정성 분석적인 측면으로 색 말스라고 하는 라이터 스캐터링 메소드도 이제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그리게이션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이즈 익스클루전 HPL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아미데이션 같은 경우는 아스파라진이 아스팔틱 액시드로 이제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지 베리에이션이 나타나게 돼서 아인 익스체인지 HPLC나 아니면 CIF 아이소 일렉트로 포커싱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고요. 클리비지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간단하게 SDS 페이지만 해도 알 수 있지만 요즘에는 뭐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CESDS라고 캐필러리 일렉트로포레시스 SDS를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옥시데이션은 그 메사닌 설폭사이드로 이제 변경된 부분들이라서 리버스 페이스 HPLC로 이제 정량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정성 분석은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를 이용해 가지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릭 이미드 같은 데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는 디아미데이션이 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인터미디에이트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아인 익스체인지 HPLC를 이용하면 분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디아미데이션이 완전히 다 되게 되면 엑시딕한 그 부분들이 좀 증가를 하는데 이 중간체인 사이클릭 이미드 폼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섞여 있으면 베이직한 부분들이 좀 올라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그 아인 익스체인지 HPLC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시피테이션 아까도 뭐 이제 정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파티클 아날리시스 부분들이 있는데 이 파티클 아날리시스들이 요즘에 매우 중요하게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에러 방법인 하약 방법은 GMP에서 이제 기시법으로 나와 있는 방법이지만 그 USB 787에서 이제 그 제시하고 있는 그 MFI나 플로우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진짜로 그 이미지를 통해 가서 캐릭터라이제이션하는 부분들까지도 보고 있고요.
아까 식약처 뭐 백신 얘기 그 사태 나왔는데 3년 전에 있었던 그때 저희가 MFI로 식약처에서 분석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MFI 분석하고 뭐 하약으로 그 파티클 카운팅하고 아무튼 추석 전 명절 때 그렇게 했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뿌연 게 실처럼 보였던 게 단백질 유래라고 그 장 교수님께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단백질 유래의 그런 그 프리시테이션이 일어났던 그 사례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석들이 이제 MFI가 요즘에 많이들 사용되고 있고 회사마다 다르지만 플로우캠을 더 선호하는 회사가 있고 또 요즘에는 약간 그 이거는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서 흐름에 의해서 그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부분들인데 그거 말고 요즘에는 이제 액상을 빼고 이제 그 멤브레인 필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MFI 이미지 방법들도 요즘에 대두되고 있고요. 최신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페이스 어댑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순히 저희들이 농도 측정을 하면 알 수 있지만 미량의 농도 변화 부분들은 잘 알 수 없다 보니까 뭐 엘라이자나 바이오어세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대략적인 프리포뮬레이션에 대한 전형적인 저희가 하고 있는 컨디션들인데요. 스트레스는 뭐 온도부터 뭐 포토까지 쭉 다양하게 주고 거기에 대한 컨디션들로 이쪽 옆에 오른쪽 그 표 오른쪽에 보면 나타나 있듯이 기본적으로 냉동 부분들은 이제 백업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관을 해가지고 갖고 가고 냉장이 이제 리얼 타임으로 보는 냉장 조건 5도씨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속이 25도, 그다음에 가혹이 40도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가속 가혹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지테이션 같은 경우는 한 뭐 1000rpm 정도에 한 4시간 정도 볼텍싱을 시켜가지고 아지테이션 스트레스에 취약한지 취약하지 않는지 그러면 그런 아지테이션 스트레스 줬을 때 어떤 그 안정화제가 적용이 되면 좋겠는지 그런 것까지 스크리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스토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70도에서 뭐 룸 템퍼레처까지 반복을 한 5반복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프리스토어 테스트를 하고 있고 옥시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H2O2를 스파이킹 해가지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H2O2를 스파이킹 했을 때 옥시데이션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부분들 물론 폴딩된 구조에 따라서 이제 안쪽으로 갇혀 있으면 일어나지 않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프로테이즈 어세이는 이제 미생물 유래의 그런 프로덕트 부분들 같은 경우 프로테이즈 컨테미네이션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도씨하고 37도씨 인큐베이션 시켜가지고 프로테이즈 이펙트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포토센시티비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뭐 1차 포장, 2차 포장을 해가지고 완전 완제가 나왔을 때의 그런 그 포토센시티비티 부분들의 평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품이 나왔을 때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공정상의 이제 형광불빛이나 UV 라이트에 의한 그 노출됐을 때 그때 단백질의 어떤 스트레스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안정성 챔버에 간략하게 저희들 조건을 넣어놓고 이제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트레스와 컨디션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빠르면 1개월, 뭐 좀 중간 정도 그 기간은 한 2개월 정도, 좀 넉넉하게 이제 주면 3개월 정도까지도 보관을 하면서 이런 가속 가혹 그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그 프리포뮬레이션 제형 조건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리포뮬레이션 스테빌리티 스터디로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스테빌리티 인디케이팅 어세이 메소드를 이용을 하는데 그 중에 사이즈 익스클루전 HPLC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요. 이게 한 제형 한 저희가 12개 정도의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가지고 뭐 다양한 pH나 아니면 다양한 non-아이닉한 그 아이닉한 그 익스피언트들을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이렇게 그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로 포인트에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 익스클루전 HPLC가 몇 퍼센트, 맨피 몇 퍼센트가 나타나는지 이런 식으로 딱 비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8주차까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25도씨 가속 온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들이 어그리게이션이 나타나는지 아니 뒤쪽에 이제 클리비지가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사이즈 익스클루전 HPLC를 이용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가혹 조건인 40도씨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또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40도씨에서 이런 그 연두색 같은 경우 지금 뭐 4번 그 제형 같은 경우나 5번 제형, 6번 제형 이런 정도의 그 4, 5, 6번 정도의
그 제형이 가장 스테빌리티가 좀 아직까지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이제 분석이 됐고요. 그러면 다른 것들보다는 얘네들이 그 어그리게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제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그 40도씨에서 완전히 다 가혹 조건, 너무 가혹 조건이다 보니까 완전히 어그리게이션이 많이 발생을 해서 분석이 그 비교 평가가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25도씨 결과를 좀 저희는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25도씨 결과들을 좀 잘 분석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아무튼 25도씨, 40도씨를 동시에 이제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론 HPLC에서 어떤 제형이 이런 식의 그 어그리게이션이 발생한 부분들이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CQA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CSDS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그 CSDS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이제 쭉쭉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결과치들을 넣어놓고 저희가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을 이용한 그 예상 보관 예상 기간들까지도 예측을 좀 하면서 어세스먼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점프 프로그램, JMP 프로그램에 그런 이런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게 되면 아마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수식으로 이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리포뮬레이션 쪽을 하게 되면 프리클리니컬하고 포뮬레이션 1, 2 포뮬레이션, 그러니까 임상 1상, 2상까지도 이제 커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리포뮬레이션의 최종 목적은 이렇게 스위스팟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골프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골프채나 아니면 야구 배트에 스위스팟에 어느 정도 잘 맞춰줘야지만이 안타를 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프리포뮬레이션의 최종 목적은 이 한 80% 정도 안정한 혹은 뭐 60% 정도 안정한 그런 포뮬레이션 조건을 하나를 선별하는 스위스팟 찾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스위스팟의 키 파라미터로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pH하고 아이닉 스트렝스, 설펙턴트입니다. 그래서 pH하고 아이닉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약간 케미칼 어그리게이션 쪽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 설펙턴트가 이제 피지컬 어그리게이션 쪽에 이제 그 안정화제로 많이 쓰는데, 보통 한 3가지 종류의 설펙턴트를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뭐 실험실에서 다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트윈이라고 들어보셨죠? 트윈, 예, 트윈 뭐 20, 트윈 8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폴리솔베이트라고 하는 화학명인데요. 폴리솔베이트 20과 폴리솔베이트 80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폴럭사마 188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설펙턴트가 있는데, 특히 이 3가지의 설펙턴트들은 너나이닉한 설펙턴트들이고요. 그런 너나이닉한 설펙턴트를 넣어줘 가지고 피지컬 스트레스에서 안정화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스크리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펙턴트도 찾고, 그다음에 또 pH 부분들은 당연히 PI하고 연동되지만 이제 또 정확하게 또 PI하고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PI 값 1 이상 혹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상이 아마 제일 좋게 나타나긴 하고 있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pH 6 정도에 안정한지 아니면 pH 7 정도에 안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또 아이닉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너나이닉한 그 익스피언트하고 그다음에 아이닉한 익스피언트들 중에서 어떤 게 스테빌리티에 좀 더 효과적일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닉한 익스피언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쓰는 게 그 저희 NaCl 소금을 제일 많이 쓰고요. 너나이닉한 익스피언트들은 뭐 반대되는 설탕을 많이 씁니다. 슈가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pH, 아이닉 스트렝스, 설펙턴트가 키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프리포뮬레이션에서 이제 6개월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프리포뮬레이션 제형 키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6개월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임상을 진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리퀴드나 라이플라이즈드 포뮬레이션 둘 다 가능은 한데, 보통 요즘에는 뭐 다 리퀴드로 많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결건조 쪽은 비용도 또 비싸고 여러 가지 공정 프로세스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리퀴드로 많이 가는 추세인데, 전략적으로 이제 회사마다 또 이런 동결건조 쪽을 선호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동결건조 그 의약품을 아주 메인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결건조 그 제형이나 아니면 그런 프로세스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임상 가는데 안정성에 대한 이슈들은 바로 이제 그
그 배제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주요한 회사마다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3상하고 커머셜 포뮬레이션 디벨롭먼트는 이제 최종적으로 제품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2년 이상의 안정성, 그러니까 냉장에서 2년 이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부분들로 목표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파이널 컨테이너 클로저 시스템 부분들도 적용되게 됩니다. 뭐 바이알, 프리필 실린지, 카트리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게 되고 또 필피니시 프로세스에서도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나 딜리버리 디바이스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뭐 용기에 대한 컴패러빌리티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IP 포지션이나 마켓 컴패티브 프리젠테이션 부분들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커머셜 포뮬레이션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포뮬레이션 옵션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대부분 선호하는 포뮬레이션은 리퀴드 포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단점은 이제 스테빌리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솔직히 그 뭐 여러 가지 이건 좀 그렇지만 원료의약품,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에서 컨스트럭터가 잘 구성되면 구성될수록 스테빌리티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부터 되게 잘 만들어져야지 이제 충분한 스테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이제 포뮬레이션으로 어떻게 커버를 하겠다라고 하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부터 잘 그 디자인된 프로덕트를 가지고 개발을 하면 리퀴드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동결건조 쪽으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결건조의 장점은 이제 스테빌리티가 충분히 확보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상온 안정화까지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결건조 포뮬레이션의 장점은 그건데,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진짜 프로세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 번의 프로세스가 더 거치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그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액상 제형을 개발하게 되면 프리필 실린지에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데 동결건조 같은 경우는 프리필 실린지에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바이스적인 측면에서 용이하지가 못하는 부분들이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가의 의약품 같은 경우는 뭐 제노트로핀, 뭐 소마토트로핀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챔버 프리필 실린지에 충전해가지고 이게 제품으로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의약품만이 가능하지 그 저가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봤자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들은 리퀴드 포뮬레이션 쪽을 선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멀티도즈 포뮬레이션은 뭐 인슐린 같이 이제 멀티도즈로 그 인젝션하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이제 보존제 부분들에 대한 스크린들이 또 필요하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포뮬레이션들이 옵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로 동결건조 제형 개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결건조 제형 개발에 있어서 그럼 어떤 제품을 동결건조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테빌리티에 프로블럼이 있는 애들은 동결건조 제형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생물의 유래 생산된 프로덕트 같은 경우도 프로테올라이틱 액티비티가 계속해서 존재할 때 정제 공정상에서 이게 제거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올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리액턴트 물을 없애주고 그다음 동결건조를 시키면 안정하게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동결건조를 해야 되는 프로덕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랑 다섯 번째가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상온에서 자기가 투여해야 될 자가 투여형 주사 제품 같은 경우는 동결건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액상으로 들고 다니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특히나 군 쪽에서 사용하는 그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런 동결건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 스탁파일링이나 아니면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동결건조 그 공정 부분들이 잘 확립된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어그레시브한 타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 일정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바로 동결건조로 이제 적용시켜가지고 스테빌리티 부분들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가는 경우입니다. 제형 개발하는 그 3, 4개월의 시간을 안 주는 거죠, 그냥. 그것도 앞당겨가지고 임상 먼저 가서 확인하면 그때 다시 동결건조에서 액상으로 바꾸겠다라는 전략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동결건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볼륨 조정이 볼륨 조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덕트 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피하 주사를 해야 되는데 피하 주사 넣는 볼륨이 1ml인데 우리가 최대한 농축을 시켜봤자 이게 그 농축이 안 되고
한 뭐 2ml 정도까지밖에 농축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이제 1ml로 튀어야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난감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동결 건조를 하게 되면 이거 동결 건조의 그 하나의 그 공정 프로세스도 농축하는 공정이잖아요. 물이 빠져주는 공정이기 때문에, 물 없애는 공정이기 때문에, 그럼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그 투여할 수 있는 불 1ml로 리컨디션 해줘서 인젝션하게 되면 그 짧은 순간에 고농축이 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결 건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결 건조, 좋은 동결 건조 포뮬레이션은 뭔지에 대한 설명인데, 뭐 당연히 이제 스테빌리티 부분들, 솔루션 상에서 스테빌리티 부분들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동결 건조를 하기 전에 한 4일 정도는 대기 홀딩 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뭐 맥상에서도 한 4일, 뭐 상온에 4일 정도는 안정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컬랩스나 말벽이 이제 없는 샘플이 이제 동결 건조, 좋은 동결 건조 포뮬레이션이고, 그리고 이제 프리즈 드라잉 하는 동안에도 이제 스테빌리티가 유지되는 애들, 그리고 스토리지 스테빌리티 부분들, 그다음에 효과적인 드라잉 사이클. 그러니까 동결 건조 공정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비용적인 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인 공정을 낼 수 있는 그런 제형이, 동결 건조 제형이 되게 좋은 제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쉽게 리컨스티튜션 되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투여를 하게 되려면 그러니까 물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물을 넣어서 리컨디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물을 넣어줬을 때 잘 그 녹는 그런 애들이 좋은 포뮬레이션이라고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동결 건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케이크 모양만 보더라도 이제 그 동결 건조 제형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넣어준 볼륨만큼 그대로 하얀 파우더가 생성되는 그런 그 애들이 좋은 동결 건조 그 케이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컬랩스된 그 케이크들, 이렇게 뭐 포밍이나 아니면 사탕처럼 딱딱해지거나 그러니까 멜백 현상이죠.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어지는 이런 현상의 그 동결 건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컬랩스했다고 그러는데, 컬랩스된 케이크들에 대한 특성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동결 건조의 이제 첫 단계인 프리징 하는 동안의 스테빌리티인데요. 이 프리징 하는 동안의 스테빌리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프리징 그 슈퍼쿨링이라고 하는 그 과냉각 방식과 캔치 프로즌이라고 하는 급속 냉각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단백질의 이제 스테빌리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과냉각이든 캔치 프로즌이든 뭐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안정하게 있는 반면에, 이 슈퍼쿨링으로 해야지만이 안정한, 그러니까 과냉각을 시켜야지만이 안정한 그런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좀 뒤에 또 다시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동결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그 동결 건조할 때는 이 네이티브 스트럭처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네이티브 스트럭처를 유지하지 않고 이제 물 안에서는 네이티브 스트럭처로 존재하지만 물이 없어졌을 때는 본연의 모습으로 하이드로포빅한 폴딩이 다 풀리게 되는데, 그럼 풀렸다가 다시 물을 만나게 돼서 폴딩이 잘 될 확률이 아주 매우 낮기 때문에 구조를 잘 유지를 하면서 동결 건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넣어주는 그런 그 스테빌라이저, 워터 리플레이싱 슈가라고 하는 스테빌라이저가 그 설탕 종류, 당 종류를 많이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이드로젠 본드, 물속 액체 상태에서 하이드로젠 본드를 좀 건조 상태에서도 당의 OH기가 이런 하이드로젠 본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조 상태에서도 네이티브 스트럭처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보게 되면, FTIR로 실험을 해보게 되면 아쿠아스페이스에서의 그런 2차 구조 모습하고, 그다음에 동결 건조 상태, 당을 넣어주지 않는 상태, 넣어준 상태의 2차 구조의 모습이 이렇게 비슷하게 패턴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 10% 시크로즈 정도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비슷해진다라는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리컨해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건조 산물에서도 2차 구조가 잘 유지된 애들은 스테빌리티적인 측면에서도 잘 유지도 잘 되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리컨해가지고 그 분석을 해보아도 이런 식으로 메인픽이 잘 살아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당을 넣어주지 않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른 여러 가지 어그리게이션이나 아니면 뭐 디아미데이션이나 여러 가지 데그라데이션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동결건조 제형을 개발할 때 쓰는 레시피인데요. 버퍼는 이제 그 휘발성이 있는 버퍼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스테이트 버퍼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다른 버퍼로 대신해 줄 수 있고요. 벌킹 에이전트 같은 경우가 이제 크리스탈 라인으로 해서 벌킹 에이전트를 선정을 해주는데 하이 TG 프라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레이처라고 하는 하이 TG 값을 갖고 있는 그런 벌킹 에이전트들을 선택을 해주고 또 벌킹 에이전트 종류를 너나이닉한 벌킹 에이전트하고 아이닉한 벌킹 에이전트 두 종류를 써가지고 저희들이 제형 레시피를 짜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닉한 환경에서 이 단백질이 잘 그 스테빌리티 유지되는지 너나이닉한 환경에서 유지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두 개를 동시에 구분해 가지고 넣어주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벌킹 에이전트들이 들어가게 되고 설펙턴트 같은 경우도 레시피에 포함되는데 이 설펙턴트는 왜 포함되냐면 동결 건조할 때 동결이라고 하는 프리징 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스텝이. 그래서 그런 프리징 단계에 있을 때 설펙턴트가 이 프리소 부분들을 좀 방지해주는 안정화제로 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프리징 됐을 때에 이런 어그리게이션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안정화제로 설펙턴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워터 리플레이싱 슈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워터 리플레이싱 슈가 부분들은 이 슈크로우즈가 대부분 잘 많이 써주는 부분인데 낮은 pH에서는 얘네들이 하이드로라이시스가 일어나서 이제 이당류가 단당류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단당류로 바뀌게 됐을 때에 항체 같은 경우는 글라이코실레이션에 대해서 당화되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액티브 슈가 부분들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슈크로즈 같은 경우는 낮은 pH에서 써주지 않고요. 대신해서 이당류인 트레알로즈를 많이 써주게 되고, 근데 단점은 트레알로즈가 매우 단가가 좀 높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슈크로즈를 먼저 해가지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뭐 많은 이제 교수님들하고 아카데미아에 계시는 그 고문자 하시는 분들이 프로테인하고 슈거의 그 웨인 레이쇼를 1대1 웨인 레이쇼로 이제 대략적으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했고, 그래서 단백질이 뭐 100mg 들어가게 되면 뭐 슈크로즈가 10%까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그 웨인 레이쇼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뭐 프로테인 스페시픽 어디티브 같은 경우는 뭐 옥시데이션 방지할 수 있는 메사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레시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결 건조 디바이스들도 많이 요즘 발전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듀얼 챔버 프리필 실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IV 백에 바로 직접적으로 트랜스퍼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 듀얼 챔버 카트리지 부분들, 그다음에 다이렉트로 이제 뭐 인젝션할 수 있는 라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들 개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동결 건조기의 모습들인데요. 이거는 뭐 저희가 흔히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동결 건조, 벤치탑 스타일의 동결 건조기고요. 이게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 그 동결 건조 장비, 좀 큰 장비가 파일럿 스케일로 뭐 동결 건조 공정 개발에 적합한 이런 동결 건조기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GMP 스케일의 커머셜한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한 그런 GMP 스케일의 동결 건조 장비는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고, 클린한 환경에는 여기가 노출될 거고요. 뒤쪽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뒤에 이제 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뒤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동결 건조기 종류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연구용, 그다음에 개발용, 그다음에 생산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결 건조 사이클 디벨롭 할 때 이제 고려될 사항들인데 여러 가지 이제 프리즈 드라잉의 그 기본 그 과학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이클 디벨롭먼트를 해야 되는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뒤쪽에 좀 나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 좀 뒤쪽에 살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포뮬레이션 특성에 따라서 또 장비의 그 성능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사이클 디벨롭, 공정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다들 아시다시피 동결 건조 같은 경우는 이 리퀴드에서 솔리드를 만들고 솔리드에서 이제 가스로 서블리메이션 되는 그런 그 과정에 있는데, 이 솔리드에서 가스로 서블리메이션 되는 이 서블리메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얼마만큼 빨리 서블리메이션이 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효과적인 그 동결건조 공정 사이클 개발의 이제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이고 이렇게 뭐 파우더를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찍은 부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벌집 모양처럼 리컨스트션이 잘 되게 그 구성되어 있는 파우더 형태가 좋은 그 포뮬레이션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프로든 포뮬레이션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결을 몇 도로 할 거고 그 건조를 몇 도의 압력을 얼마만큼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다 이제 열적 특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머 어널리시스 부분들은 그 서브엠비드 DSC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컬랩스 템퍼레이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즈 드라잉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 FDM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브엠비드 DSC 같은 경우는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레이처라고 하는 성변화 온도, 글래스화되는 온도를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러니까 동결할 때에 그 성변화하는 온도, 글래스화되는 온도가 몇 도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지 그 온도 이하로 동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는 그런 그 장비이고요, 분석법이고요. 유테틱 멜팅 템퍼레이처라든지 아니면 뭐 데비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 그 템퍼레이처들까지도 다 분석이 가능한 그런 그 분석 방법입니다. DSC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 DSC 분석한 것들을 가지고 해석한 부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동결을 해가지고 TG 프라임 값이 몇 도가 나오는지를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B 타입의 어디티브 같은 경우는 유테틱 멜팅 템퍼레이처가 몇 도인지 부분들. 그러니까 A 타입은 아마도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레이처만 있으면 아모포스한 비정형 상태의 어디티브가 들어가 있는 경우이고 이 B 타입 같은 경우는 크리스탈라인인 NaCl 같은 경우가 이런 그 B 타입의 유테틱 멜팅 템퍼레이처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C 타입이 이제 벌킹 에이전트로 많이 쓰는 이 어디티브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메타스테이블 글래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암모포스한 비정형 상태였다가 어닐링을 통해 가지고 그 저기 크리스탈 라인으로 변하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뭐 마니톨이라고 하는 그런 그 폴리올이나 아니면 글라이신 같은 경우가 이런 메타스테이블 글래스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공정에 적용될 온도와 압력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레이처의 한 2, 3도 정도 높은 온도가 컬랩스 템퍼레이처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지 또 그 정확하게 공정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FDM이라고 하는 프리즈 드라잉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건조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스몰 스케일로 모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컬랩스가 언제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의 장비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현미경으로 계속해서 이 안에 이 조그마한 챔버 안에 건조되는 부분들을 계속 측정을 하면서 타임레스 측정하면서 콜랩스되는 온도를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로 측정을 하면 죄송합니다. 그 마이크로 콜랩스까지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글루코스나 아니면 마니톨이 같이 섞여 있을 때 어떤 게 먼저 콜랩스가 되고 나중에 뭐 어떤 그 처음에 뭐 글루코즈가 콜랩스가 되고 나중에 마니톨이 콜랩스가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M을 많이 써가지고 해주고요. 동결건조 사이클 단계는 뭐 솔루션에서 프리징을 시키고 그다음에 1차 건조, 2차 건조, 그다음 파우더가 되는 단계인데 1차 건조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 1차 건조에서 한 95%의 수분이 다 서블리메이션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 외에 니클레이션이 되지 않는 잔여 수분들은 이 2차 건조에서 이제 건조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서 이제 파우더가 나타나는 사이클이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사이클 디벨롭먼트에서 이제 프리징하는 그 레이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뭐 슈퍼쿨링 같은 경우는 유니폼한 케이크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단백질의 스트레스가 적게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 드라잉 레이시 그 좀 천천히 되는 단점이 있고요. 캔치 프로즌 같은 경우는 좀 헤테로지니어스한 케이크이긴 하지만 이 드라잉 그 레이시 좀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슈퍼쿨링을 해야 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런 슈퍼쿨링으로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는
뭐 켄치프로준으로 하더라도 이런 뭐 단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애들은 켄치프로준으로 해서 드라이 레이스를 좀 빨리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프리 서블리메이션 어닐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메타스테이블 글래스가 이렇게 어닐링을 해주게 되면 크리스탈 라인으로 변하면서 이제 된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많이 적용되고요. 또 어닐링을 해주게 되면 그 아이스 크리스탈 사이즈가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 크리스탈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서블리메이션 레이시 좀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디벨롭먼트 쪽에서 이제 중요한 또 부분들이 하나인데 1차 건조에서 그럼 2차 건조로 언제 넘어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에요. 1차 건조가 언제 끝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예, 뭐 다른 것들은 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그 캐퍼센트 만노메타라고 하는 그런 그 절대압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 게이지가 있고 피라니 게이지라고 하는 좀 저가의 그 압력 게이지가 있습니다. 피라니 게이지의 그 단점은 물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그 압력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지 않고 좀 높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얘네들의 이제 디퍼런스를 보는 건데요. 챔버 안에 이제 수분이 다 서블리메이션 돼가지고 거의 대부분 95%가 날아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피라니 게이지하고 CM 게이지하고의 디퍼런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어서 좀 거의 만나는 시점까지 오게 되면 이 정도의 우리가 1차 건조가 거의 다 됐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2차 건조로 이제 트랜지션 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2차 건조가 그 시작이 되면서 잔여수분들이 또 다시 이제 건조가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피라니 게이지가 한번 폭 뛰게 됩니다. 뛰었다가 다시 또 건조가 완료됐을 때 엔드 포인트 단계에 이제 그 CM 게이지하고 피라니 게이지가 만나는 시점 이게 그 엔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룡 사이클을 끝내게 되면 트랜지션하고 엔드 포인트까지 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M 게이지하고 피라니 게이지의 디퍼런스 차이로 이제 그런 트랜지션 타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팀 소개를 잠깐 거의 1시간이 좀 넘어가지고 제가 팀 소개를 잠깐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팀에서 그 프리포뮬레이션을 거의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이제 인텔리티 바이오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제형 CDMO에서 저희 기술을 같이 MOU 해가지고 프리포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고농도 제형까지 디벨롭먼트 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세팅을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농도 제형 그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장점이 뭐 동결 건조 프로덕트들을 스테이블한 리퀴드로 바꿀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이제 IV 투여형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좀 변경할 수 있는 고농도를 높이다 보니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기술들이라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들도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농도 제형 부분들의 플랫폼을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팀 기술 유학을 하게 되면 저희가 뭐 바이오 신약 부분들하고 백신, 그러니까 바이오약품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에 대한 제형 연구 개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초창기에는 이제 항체 의약품 위주로 많이 저희가 제형 개발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모달리티의 바이오드럭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리포점이나 LNP나 엑소점이나 아니면 뭐 제조업 단백질, 퓨전 프로테인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같이 이제 제형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뭐 물론 액상 프리포뮬레이션 액상 제형들도 하지만 동결 건조 제형 개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클 공정 개발까지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하는 거는 이 프리포뮬레이션 쪽이 가장 니즈가 많아서 저희들이 기업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프리포뮬레이션 쪽으로.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지원해준 기업들은 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하게 이제 저희들이 했고 한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30종 이상의 저희들이 제형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IND 파일링을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 의뢰를 받아서 진행하신 케이스 중에서 아마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백질 의약품 원료를 갖다가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하게 뭐 열 안정성이 떨어진다거나 해서 네. 뭐 데그레데이션 되는 그런 이슈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네. 많이 그런 있습니다. 거를 실제로 성공적으로 이런 포뮬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그 획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한 케이스들이 많은가요? 좀 그런 그 공정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애들이 뭐 여러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프리 포뮬레이션 개발까지 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정성훈 교수님도 잘 하시는 부분인데 열안정성 부분들, 썸머 스테빌리티의 스크리닝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열안정성이 높은 그 환경 제형 조건을 찾아가지고 레코멘드 해주고 그 공정 개발 시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극복한 케이스가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예. 항체 의약품 중에서 이중항체 의약품이 아마 그렇게 좀 스테빌리티가 좀 약간 좀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공정 개발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그냥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줌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요. 혹시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께서 질문이 없으신가요? 아마도 아까 정성훈 교수님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좀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네, 김지훈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그 두 분의 강연자분들이 굉장히 그 단백질 의약품의 제형 개발과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들으시는 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6회 포럼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포럼에서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